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요, 소련인은 악의 제국인가 이런 거창한 제목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소련을 섬기는 지식인들이라는 그 제목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전 중의 고전인데요. 제가 대학에서 교수로 있을 때 학생들한테 필수로 읽힌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 동물농장의 스토리는요, 동물들이 있는 그 농장에서 주인이 폭압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농장주를 내쫓고 동물들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어떤 규약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장을 경영한다는 얘기인데요. 여러 동물이 있어요. 말도 있고, 당나귀도 있고, 소도 있고, 돼지, 염소, 닭, 여러 동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벽에 붙여 있는 동물 농장의 계명을 이제 보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그 계명은 뭐가 있느냐? 두 다리로 걷는 자는 적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처럼 옷을 입거나 술을 마셔도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7번째 계명인데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래서 정말 이제 농장주를 내쫓고 동물들끼리 평등한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뜻에서 이게 계명을 마련하고 농장을 운영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농장을 운영하는데요. 여러 동물들이 이제 추위와 배고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제 이겨내고 생활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는 동물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말입니다. 복서라는 이름을 가진 말인데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가 하니 남들보다 이제 더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자기가 다 도맡아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농장의 여건이 어려워지면은요 더 밤늦게까지 또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휴일도 없이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다쳐가지고 이렇게 쓰러져서 걷지 못하게 돼요. 그랬더니 돼지들이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이제 군림을 하면서 어느 날 이 복서를 차를 불러서 이제 실어가게 돼요. 다른 동물들은 글을 몰라가지고 그 돼지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치료해주기 위해서 병원으로 실려간 줄 알아요. 근데 이제 이 동물들 중에 글을 아는 동물이 있죠. 그래서 보니까 그게 이제 도축업자가 이 말을 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설탕이었는지 술이었는지랑 이 복서를 맞바꾼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복서가 상징하는 게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를 혹사를 하다가 쓸모없게 되니까 노동력이 없어지니까 자기네들한테 필요한 물건을 받고 팔아넘기는 과정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요, 돼지들이 나중에는 사람처럼 이제 두 발로 걷고 술을 마시고 자기네들이 하지 말자던 사람의 일을 다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은 일도 하지 않으면서 온갖 호사는 다 누리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7개의 계명 중에 하나하나 차례로 이제 그 계명을 고쳐가요.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했던 7번째 계명 있잖아요.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그 계명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하루아침에 뭘로 바뀌어져 있냐면 그 뒤에 But some animals are more equal than others 라고 해서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라는 규절이 뒤에 이제 붙어 있는 거죠. 정말 궤변 중의 궤변이에요. 모든 동물이 평등하다며 어떤 동물은 또 더 평등하다. 이게 이제 조지 오웰의 천재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공산전체주의라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체제인가. 공산전체주의의 모순을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보면요, 이 돼지들이 여기다가 다 가슴에 훈장을 달고 있어요. 공산주의 체제는 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상의에 훈장을 달 자리가 모자라서 바지에까지 훈장을 붙이고 나타나는 군인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평등하다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회였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돼지가 지배하면서 이제 비밀 경찰을 동원해서 자기네 그 체제를 유지하면서 나머지 동물들은 끊임없이 노동을 착취당하는 그런 사회를 이제 풍자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돼지 중에 이제 그 우두머리 돼지가 있는데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소련의 스탈린을 상징하는 거고 이 동물 농장이 소련의 이제 공산주의 체제를 상징하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이게 소련일 수도 있지만 오늘날의 사회에 스멀스멀 밀려오는 어떤 전체주의의 모습과도 비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타의 동물들은 너희들은 이제 개천에서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라. 우리는 용으로 살겠다 이런 얘기예요. 동물농장에 얘기해보면요, 이 돼지들이 자기 자식들은 특별하게 교육시킵니다. 그 돼지 새끼들을 데려다가 옷을 입혀가지고 두 발로 걷게 하면서 특별한 교육을 시켜요. 자기네 새끼들은 용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너희들은 계속 개천에서 살아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 이 책이 출판될 리가 있으니까. 조지 오웰이 43년에 원고를 썼는데요. 자그마치 2년 동안 출판이 안 돼요. 그 12개 출판사를 돌아다녔는데 출판이 거절됐다고 그러는데 그 12개의 출판사 중에는 T.S. 엘리어트가 운영하는 출판사도 있었다고 그래요. 20세기를 대표하는 시인입니다. 그 출판사마저도 거절했다. 그래서 2년 만에 가까스로 출판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당시 지식인들이 좌편향되어 있었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 영국 지식인들은 영국 수상 처칠은 공격해도 되는데 소련의 스탈린은 공격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지 오웰이 동물농장의 책 서문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당시가 어떤 때입니까? 43년에서 45년이라는 게 영국의 처칠이 은퇴했다가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다시 복귀해서 노구를 이끌고 힘겹게 전쟁을 이끌던 그런 시기예요. 제2차 세계대전을 결국 영국이 승리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처칠 수상은 얼마든지 공격해도 되는데 소련의 스탈린은 공격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니 오늘날의 세상을 보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스탈린을 비판한 동물농장은 출판이 거부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식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소련과 공산주의를 섬기게 됐나 그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거저된 건 아니고요. 다 소련이 밑거름을 놔서 작업을 한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먼저 생기기 전에 벌써 국제공산당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레닌이 이제 혁명을 일으킨 게 1917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7년에 10월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는데 소련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건 22년인데 그러기 전에 국제공산당 조직을 먼저 만듭니다. 1919년에. 그래서 이제 커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이라는 걸 이제 만드는데 국제공산당이죠. 근데 여기에 커뮤니스트의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의 인터는 따서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코민테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만들어진 국제공산당을 우리가 코민테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련에 물론 본부가 있지만 각 나라별로 공산당 지부를 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스페인 공산당, 프랑스 공산당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 각국의 별로 공산주의 혁명을 지원했는데 왜냐하면은 초기 소련 공산당의 목표가 세계 혁명이었어요. 마르크스 엥겔스의 이론에 따라서 공산주의 이론에 따라서 지구상의 최초로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한 게 소련이고 이 공산주의 이론에 따라서 각국의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자라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이런 국제공산당 조직 코민테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코민테른이 중심이 돼서 유럽의 지식인을 포섭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소련을 이상향으로 여기는 지식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련을 동경하면서 소련의 지배자인 스탈린을 옹호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1929년에 미국에서 대공황이 일어나잖아요. 그 여파가 곧 유럽으로 밀려옵니다. 산업이 발달했던 나라일수록 대공황의 쇼크가 커요. 그런데 스탈린의 이제 소련은 상대적으로 산업화가 전혀 안 된 나라이니까 대공황의 여파가 적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지식인들이 소련의 스탈린을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하면서 소련을 동경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소련을 섬긴 지식인들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버나드 쇼를 줄 수가 있어요. 이 버나드 쇼는 그 왜 묘비명에다가 뭐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라는 그 묘비명을 썼다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람입니다만은 버나드 쇼가 1931년에 소련 여행을 가요. 하다가 어디 그 농장에서 농부랑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농부가 영어를 잘하면서 이 버나드 쇼의 작품을 다 이해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감탄을 해가지고 이후에 이제 돌아와서 서방 세계에서 이제 스탈린과 소련을 찬양하게 되는데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소련의 비밀 경찰이 사전에 그 농부랑 다 짜고 한 하나의 공작이었는데 그거에 이렇게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버나드 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련의 간첩으로서 유명했던 사람들이 여기 있는 5사람입니다. 케임브리지 5인방이라고 불려서 이제 링 오브 파이어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영국의 명문가 출신으로 명문대학인 케임브리지 출신이에요. 영국의 이제 가장 명문대학 중에 하나로 이제 옥스포드, 케임브리지 어느 쪽이 명문이냐 이렇게 다투는 대학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소련의 간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나오는 흰 필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소련의 일찌감치 포섭이 돼서 스파이 노릇을 하기 위해서 M16에 취직을 해요.
이게 이제 M16이 뭐냐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영화 007이 근무하는 영국의 정보부, 그게 바로 이제 M16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소련 관련 책임자가 돼요. 그랬는데 소련의 중요한 정보를 다 빼줍니다. 이중 간첩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소련 첩보 업무를 행하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죽어요.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스파이라는 게 탄로날까봐 소련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중에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킴필비 말고도 가이 버제스하고 도널드 맥클린, 이 사람들이 이제 소련의 적자로서 망명을 한 사람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식인들이요. 저도 이제 뭐 대학의 교수로 있었습니다만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권에서도 뭐라 그러냐면은 진짜 똑똑한 사람은 스트리트 스마트, 책으로 세상을 배워갖고 어리버버한 지식인들은 북 스마트라고 해요. 책으로 세상을 배워서 제대로 현실을 모른다 이거죠. 현실을 아는 사람이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야말로 이제 어리버리한 지식인들의 예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소련에 간첩이 된 이런 지식인들이 있었다. 소련을 섬긴 지식인들이죠.